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5번째 파트인 코칭, 교육훈련, 멘토링, 동기부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 학습 내용 맨 첫 장을 좀 보시면 한눈에 보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량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 조금 많고요. 중요도를 표시한 부분도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율도 좀 높은 편에 속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목 자체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우리 모듈 B 수업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듈 B는 중간 관리자로서 고객도 응대를 하지만 응대하는 포인트가 단순하게 어떤 서비스 마인드와 태도를 갖추고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고객을 조금 장기적이고 또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대상으로 하는 자격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 세일즈, 고객 관계 관리, 고객 경험 관리, 유통,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번째 파트는, 조금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간 관리자들은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 직원들을 좀 관리하는 경영적인 측면도 분명히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좀 동기부여를 시키고 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통합적으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 마케팅입니다. 이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마케팅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 모듈에서 가장 핵심은 서비스 직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서비스 직원이 고객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일즈의 효과도 달라지게 되고, 이 고객이 일본 신규 고객에서 반복 고객, 그 다음에 충성 고객까지 변화하는 데까지 이 서비스 직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이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직원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서비스 직원들이 계속 좋은 역량으로, 향상시킨 역량으로 그 회사에서 고객들을 잘 해서 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직원들을 좀 잘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기업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파트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대상이 외부 고객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모든 조직원들. 근데 이 조직원들의 의미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 내부 마케팅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이 조직원들은 단순히 그 한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어떤 사람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폭넓게 보면은 그런 내부 직원의 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내부 마케팅의 대상 역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서비스 마케팅의 한 부분이고 기업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서 직원을 교육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이 동기부여된 역량이 향상된 이 내부 직원들이 외부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해서 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표인 서비스 마케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외부 마케팅보다 내부 마케팅을 일단 먼저 하는 것이 일단은 순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부 마케팅을 잘해서 내부 직원들이 만족하고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에 몰입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외부 고객이 만족하고 그로 인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객 만족보다 내부 고객 만족을 먼저 실행해야 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부 고객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외부 고객 만족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주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다라고 조금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부 마케팅의 목표는 일단 고객 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부 마케팅 효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이윤 가치 사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부 고객 만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부 고객 만족까지 가는 단계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내부 마케팅이 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 혼자서 잘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부 마케팅을 하려면 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복리 후생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보상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경영층에서 이 내부 고객 만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이 되어야만 내부 마케팅이 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경영층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지원하에 이 내부 마케팅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면 일단은 내부 직원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하고 조금 더 성장시키는 그런 인적자원 관리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내부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자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외부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실패라든가 원인 분석 플러스 또 컴플레인의 원인 분석과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 내부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의 주요 요소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교육 훈련, 그다음에 복리 후생,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일 잘한 친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다 내부 마케팅의 주요 요소입니다. 네, 그럼 관련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내부 마케팅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직원이 시장 지향적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멀티 마케팅 관련 개념 설명할 때 제가 시장, 뭐 점포, 서비스 이런 단어를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시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기업이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집중하는 대상, 그러니까 타깃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겟 고객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고객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인 것이고요. 두 번째, 조직 내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 요거는 아주 일반적인, 아주 집중적인, 정확한 내부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 직원 만족에 앞서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고를 키운다. 제가 이 내부 마케팅의 등장 배경을 설명을 했을 때, 이 외부 고객을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내부 고객들이, 내부 직원들이 일단 동기부여가 돼서 몰입해서 만족하고 성과를 잘 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열심히 일해서 외부 고객들이 만족한다. 이런 구조로 인해서 내부 마케팅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옳지 않은 설명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좀 보면은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창조력과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량 개발하는 거. 제가 그 내부 마케팅의 구성 요소 중에 교육 훈련,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내용이 5번째 보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훈련 쪽에 좀 집중해서 이 5번째 파트에서는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교육 훈련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성인학습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직 내에서의 교육 훈련은 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성인학습의 기본 틀을 이해를 하셔야 교육 훈련을 조금 더 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은 말 그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성인의 대상이 좀 넓습니다. 뭐
성인 이전의 연령대에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성인은 거의 만 18세 이상부터 이제 거의 100세까지도 다 성인 교육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상을 로 학습을 할 거냐라는 거를 먼저 잘 기획을 하고 분석하고 해야지만 성인 학습에 어떤 그 성공적으로 그런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 학습을 이제 의의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성인 학습은 이 뭐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너무 넓잖아요. 만 18세부터 아주 이제 고연령층까지.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학습자의 특징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효과적이라서 좀 특성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인학습의 개념에서 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신체적인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좀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심리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특성도 고려해서 성인학습자를 응대해야 됩니다. 성인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수 이제 수업을 할 때. 먼저 연령에 따라서 신체적인 특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뭐 청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다르게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말의 속도라든가, 예를 들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시력이 좀 저하가 된 상황이니 앞에 보이는 이런 그 파워포인트의 글씨 크기를 조금 더 그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크게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쓸 수도 있겠고, 또 사회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속해져 있는 조직의 그 수준에 아니면 자신이 해야 되는 업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교육 훈련할 때 대상에 따라서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 교육과 중간관리적 교육, 다음에 경영층에 대한 교육 이렇게 좀 다 달라지게 되죠. 제가 이 과정 설명드릴 때 우리 모듈 A, B, C도 자신이 처해져 있는 어떤 업무의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 역량과 자격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만큼의 교육호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교육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또 다른 거는 성인학습자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성인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뭐가 있느냐, 학습의 이론이 뭐가 있냐를 좀 쭉 보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 좀 출제에 종종 나오는 거는 경험학습에 대한 내용하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학습이 뭐고 이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성인학습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이 준비됩니다.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서 그 인적 자원이 보여야 하는 역량들이 있죠. 그 역량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어떤 내부 마케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이 교육훈련의 목표고요. 이런 교육훈련에서 교육과 훈련은 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합적으로 교육훈련 이렇게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교육은 약간 좀 장기적인 목표, 훈련은 단기적으로 조금 활성시켜야 되는, 좀 역량을 좀 숙련시켜야 되는 기능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성인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훈련의 목적은 앞서 제가 교육훈련의 이 기본적 일반적인 목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 기업 측면에서의 목표와 또 고객 측면에서의 목표, 고객이라고 하는 건 조직원의 구성원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 따라서도 교육훈련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기업은 당연히 그 조직원들의 역량 향상시켜서 이게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수익이 창출된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가가 절감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개발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된다거나
내가 이제 역량이 올라가서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애정, 뭐 충성도 이런 것들이 조직 몰입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성장하는 부분에 가장 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기업 측면, 고객 측면으로 구분해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파트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을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성인학습의 가장 큰 특성은 굉장히 대상의 범위가 넓다. 18세부터 고령까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훈련도 나눠야 되는데 뭐 연령대에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성인학습자의 특성, 뭐 신체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구성을 좀 해야 된다. 기획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교육훈련을 더 세분화시켜서 좀 구별해 보면 교육훈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통 행해지게 되는 어떤 성인 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에 따라서 실시 장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교육훈련 대상과 교육훈련 내용은 좀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분별에서 신입직원, 경력, 임직,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뭐 임원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위 관리자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고위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에 따라 요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신입사원에게 적합한 훈련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여기 신분별로 구별했을 때 신입 직원한테 교육 훈련할 때 요런 내용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경력직들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으로 신분을 구별하고 내용으로 구분했을 때 요 내용이 경력직원 교육훈련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중요한데요. 일단은 본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신분별 교육훈련의 종류와 그 종류의 목적, 내용, 방법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 사내교육에서 직장교육훈련,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OJT라고 하죠. OJT하고 직장 외 교육훈련. 이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뭐 사무실 바깥이라는 의미보다는 서비스 현장과 그 외의 장소 이렇게 좀 구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교육훈련, OJT라고 보시면 됩니다. OJT는 말 그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훈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직무 수행하고 동시에 교육이 실시가 되다 보니까 바로 업무하고 직결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상사와 함께 교육훈련을 참가를 하다 보니까 상사의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상사의 역량이 좋아요. 그럼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반면에 상사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거기밖에 못 배우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그 상사와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업무 수행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훈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직장 내 OJT의 장단점은 직장 외 교육훈련, OFJT의 장단점과 약간 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직장 내 교육훈련은 많은 직원을 동시에 훈련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반대로 직장 외 교육훈련, 그러니까 그 서비스 현장을 벗어나서 뭐 연수원이라든가 뭐 강의실, 다른 어떤 특별한 뭐 강당이란다 이런 강의실에서 훈련하는 거라고, 교육 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많은 직원이 동시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전문가가 한 명이 교육 훈련하면 집중해서 뭔가 설명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다만 단점은 앞서 직장 내 교육 훈련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거는 서비스 현장에서 업무와 직결된 내용을 교육 훈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좀 단점으로 즉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업의 어떤 그런 연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아예 일을 안 하면서 교육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현업이 중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빈도 높습니다. 이쪽 부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제 대상별로 교육훈련을 구분하고 목적, 기법 좀 설명을 하는데 신입사원 훈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경이 새롭잖아요.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기본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거. 그래서 일단 좀 대량으로 신입사원 훈련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선발되는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보통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 관리들하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직급이 돼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서요. 부여받은 그 직무 자체에 딱 어울리는, 딱 맞는 교육 훈련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실습, 그거에 맞는 강의실, 직업훈련학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여기 중간 관리자, 작업자의 교육훈련의 기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임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이게 경영, 매니지먼트 쪽의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맞는 책임, 그 위치에 맞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실무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례 연구, 뭐 세미나, 뭐 이런 것들 주로 교육훈련 기법으로 사용해서 교육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용입니다. 각 그 집단 특성들만의 내용. 앞서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들인 거죠. 신입사원은 일단 조직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생활,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주로 그 교육훈련의 내용이 되는 거고. 작업자는 주어진 임무에 대한 거. 관리자는,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경영 원칙과 관리자로서의 필요한 어떤 자질 이런 쪽으로 많이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좀 보시면은요. 교육훈련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의식 방법, 뭐 역할 연기법, 사례 연구, 뭐 멘토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롤플레잉 교육훈련, 역할 연기 관련된 부분을 좀 따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서비스 기업에서는 바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에 적절하게 응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직원의 역량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잘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라 막 다르게 응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집합식 교육으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어떤 그 응대의 어떤 역량이 바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예상하고 그거를 이제 구성해서 실제로 그 상황인 것처럼 고객과 직원의 역할을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실제로 그 상황을 연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이 이제 롤플레잉 교육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현장 실무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롤플레잉 교육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상황을 롤플레잉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 절차 안내 서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습하는 단계 발표 제일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전문가가 이제 시연을 보고 더 적절한 방향으로 서비스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금은 더 잘 수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3장 서비스 코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5번째 파트에서는 계속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인학습, 그 다음에 성인학습 안에 있는 교육훈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새로운 또 이제 내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서비스 코칭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코칭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대상자가 있죠. 보통 이런 분들을 피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코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조금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코치가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그 상호 과정 이거 자체를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서비스 코칭은 이게 조금 더 지역적이 돼서요. 그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 기업에서 관리자나 상사가 직접 그런 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는 거를 서비스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코칭이 일단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조직 내에서 이런 서비스 코칭이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는 내용이 좀 나와져 있어요. 코칭을 하면서 그 코치를 받고 싶어 하는 이 피코치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조금은 그 행동의 변화를 끊임없이 계속 느끼면서 수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직 내에서의 서비스 코칭의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점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보시면은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명의 코치가 한 명의 피코치를 계속 상호작용하는데 이 피코치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떤 시간을 좀 들여서 계속 들어보고 원하는 목표가 뭔지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적인 제약 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은 어떤 정해진 기한 안에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 피코치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는 어떤 시간을 막 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서비스 코칭에서의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치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이 코칭이 잘 진행이 돼서 피코치가 좀 빠르게 자신을 좀 개발시키고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코치 역할이 좀 중요한데요. 코치는 단순하게 이렇게 티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후원자, 지원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걸 그때부터 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스스로가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이 코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교재에 보면은 코칭 이제 모델이 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갭스 코칭 모델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로우 코칭 모델이라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갭스 코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설정하기, 평가하기, 다음 단계 계획하기, 지원하기까지. 지원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제 연관성이 돌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때 코치는 자기가 뭔가 어떤 그 방향을 확 정해서 이렇게 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이 피코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이 힘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파악하고 스스로 그 질문으로 인해서 스스로 설득을 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코치의 스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 스킬, 경청, 이야기랑 잘 들어야겠죠. 그다음에 직관, 자기관리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가 역할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스킬, 또 평가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코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코칭이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스킬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좀 하나씩 좀 보면 목표 설정하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스마트 목표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마트.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은 이 스마트가 일단은 명확해야 돼요.
측정 가능하기도 해야 되고요. 달성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뭐 업무와 프로젝트와 좀 관련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서비스 코칭이 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해진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하고 나면은 이제 좀 실행을 이제 진행하겠죠. 실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코치는 피코치가 잘하고 있는지, 정해진 날짜까지, 정해진 일정까지 약속한 내용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돼요. 근데 평가는 단순하게 그 피코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피코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시각으로 왜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약속된 일정까지 기한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앞단계로 다시 가야 돼요. 다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다시 가서 재수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현재 진행 과정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목표를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단계를 계획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은 더 열심히 정해진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단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코칭 모델은요, 그로우입니다. 그로우는 골, 리얼리티, 옵션, 윌의 약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칭에서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피코치가 뭘 하고 싶으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파악하는 것, 제일 중요한 단계고요. 리얼리티는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가 뭐냐,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파악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해서 해낼 수 있는 대안들,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목표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근이 너무 많아서 뭐 늦게까지 뭐 야식을 먹어야 되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아니면은 뭐 주변인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느냐? 뭐 야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집에서 뭐 도시락을 어떻게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야식을 먹더라도 뭐 종류를 뭐 달리한다거나, 횟수를 뭐 줄인다거나, 뭐 이런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행동을 옮길 때까지 이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는 과정, 이것이 이제 그로우 모델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각각의 단계별 질문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코치의 5가지 스킬 중에 질문 스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치가 알아서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뭐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뭐 야식 드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그 방향을 아예 그냥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각각 그 단계별로 질문의 예시가 있습니다. 질문의 예시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황별 코칭 전략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코칭을 받는 사람, 피코치가 어떤 이유에든 간에 저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적극적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이유들로 좀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선호, 견해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코칭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코치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면은 좀, 그 관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싫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개인적으로 그 코치에 대한 어떤 그 저항으로 인해서 또 이 코칭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조직 문화, 자체가 이런 코칭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 역시 이런 피코치가 저항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대상별로 코칭 전략을 좀 살펴보면, 보통 코칭하면
나이가 많은 분이 적은 사람에게, 그다음에 뭐 상사가 부하에게, 요에 이런 관계만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코칭은 연령과 직급에 상관없이 코칭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를 코칭할 수도 있고요. 동료를 코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료를 코칭을 할 때 문제점은 당연히 있겠죠. 약간은 서로 만만하게 본다거나, 그래서 뭐 나랑 비슷한 수준인데 뭐 저 사람이 나를 무슨 코칭을 하느냐, 이러한 대한 거부감. 또 상사 코칭은 더 그런 부분이 심하겠죠. 나보다 직급이 낮은데 나에 대해서 뭘 평가하고 뭘 방향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신뢰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이런 그 동료 코칭, 상사 코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동료 코칭을 할 경우에는 이런 그 피코치의 고민이라든가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일단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상사 코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재에 제가 이렇게 좀 굵은 채로 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 상사가 가진 장점, 또 상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연결을 잘 시키면서 대화를 좀 풀어가야 상사도 마음을 좀 열고 믿음이 생기면서 코칭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